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추진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히 전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통해 일었던 무속 논란을 다시 끄집어냈는데요. 여야 강대강대치는 대통령 순방 중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 하루 만에 전격 철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결정이었는데 이 배경 뭐라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이 그 비판이 상당히 따가웠는데요. 이 여론이 따가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 원인을 나름대로 살펴봤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엇보다도 아마 본인이 그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한 490억 정도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이야기했던 달리 네. 이 지금 새로운 영빈관 구축이 800억, 거의 900억에 가까운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시건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아마 귀담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이 900억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또 대통령실에서 이 지금 사용하는 이 용도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데 대해서 국민들과의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소통의 과정이 없었다. 소위 말하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비판도 저는 새겨들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 감정도 나름대로 고려했을 것 같다. 민주당에서 당장 이 지금 900억, 뭐 민주당 입장에서 한 1000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수재를 당한 이재민 만 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라는 식의 그러한 이 공세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혀 들어갈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아마 고려했던 부분이 결국은 김건희 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기자 보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영빈관 이전 문제는 과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대목이잖아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무속인의 하나의 뭐랄까요 조언에 따른 뭐 이런 이전처럼 그때 비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실제 강행될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무속 논란이 또다시 일어나면서 상당히 아마 이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전격적으로 철회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빈관 신축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배경 뭐라 보십니까? 자칫했으면은요 해외 순방이 송두리째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가십성의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었다. 자칫 이 철회를 하지 않았다면 여권과 대통령실이 대혼란, 굉장히 큰 타격을 맞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뭐 그 사안의 그 폭발성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김건희 여사의 그 녹취 발언 이것과 이제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이제 논란에 이제 휘발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동안에 대통령실 이전, 용산 이전의 비용을 496억이라고 몇 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기타의 다른 예산들이 지금 뭐 300억이 더 추가됐네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900억에 가까운 새로운 돈을 쓴다? 지금 정기국회지 않습니까? 네. 예산안이 곧 통과가 되는 예산안 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차기 예산안은 모든 행정부에 의무적으로 10% 예산 절감을 지금 지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행정부에다가는 예산 10%씩 절감하라고 그러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했으니까 영빈관 새로 만드는데 900억. 그다음에 합참 이전하는데 1000억, 1조 뭐 이런 식의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일단 뭐 철회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생각보다 여우는 길 거다.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영빈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철회되는 과정에 과연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벌써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 5세 초등학교 그 입학 추진 때도 정책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또 여론의 반대에 부닥치면 바로 뒤집어집니다.
아니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거냐. 정책이 너무 졸속 추진되고 졸속으로 또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뒤끝까지 남을 거기 때문에 이 논란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철회는 했지만 민주당은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영빈관 건립을 누가 지시했는지 그 배경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당분간 말씀대로 여운이 좀 갈까요? 아무래도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죠. 바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영빈관 건립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지금 영빈관 그러니까 지금 신축 지시 의혹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새로운 하나의 또 증거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장 내일부터 지금 순방을 떠납니다만 김건희 여사와의 동행을 둘러싸고 상당히 또 정치적 공방이 오갔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지시를 누가 내리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상당히 아마 좀 강하게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뭐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결정 자체를 철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꾸를 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지금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해명 내지는 침묵으로 이어갈기보다는 이왕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먼저 풀고 풀 건 풀고 대답할 건 대답하고 조치할 건 조치하는 그러한 선제적이고 좀 더 공세적인 그러한 식의 조치들이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까지 해서 특검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게 지난 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과 이게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의혹이 커진다 그러면 별도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추가로 특검에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별도로 따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지난 그 대화록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게 꼭 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뭐 통화했던 대통령 되면은 영빈관실로 옮길 거다. 그 부분도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뭡니까? 대통령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나 허술한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대통령실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엎어진 게 지금 벌써 두 번, 제 기억으로도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연령 저하 네. 이거 대통령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결정해 놓고 여론이 안 좋으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인데 이번 영빈관 그 건립 예산은 878억이에요. 네. 이 돈을 결정할 때 대통령이 동의 안 했겠습니까?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고 결정한 그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들이 제대로 된 국민 앞에 설명도 없이 철회해. 그러면 그냥 철회가 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대통령실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누가 만들고 어떻게 결정되고 누가 결정하고 그럼 대통령 말 한마디면 그거 싹 다 없어지는 거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단순한 878억 예산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운영 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뭐 여권 내에서도 뭐 특검이니 뭐니 이런 얘기와 별개로 대통령실의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대목 아니냐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영빈관 신축 논란 말이죠. 대통령실은 당분간은 뭐 국가 컨벤션 센터나 전쟁 기념관 등을 내외빈 행사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 대안이라서
결국엔 영빈관 설립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까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앞으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대통령실에서 어떤 또 입장을 내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새로 영빈관을 신축하기가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초 사실 이 지금 영빈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이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이렇게 포기하고 새로운 영빈관을 짓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대통령 아니 지금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줬는데 이걸 갖다 국가의 행사 때마다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칠 거라는 그런 아마 논리를 아마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청와대 당시 출입 기자를 할 때 보면 저도 뭐 청와대 영빈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사실 영빈관 행사가 거의 만찬 위주입니다. 만찬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만찬이라는 것이 저녁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개방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 부분을 사용하는 저녁에 사용할 때는 나름대로 상당한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그러니까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고 낮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영빈관이 지금 청와대 서쪽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관광객들이 다른 청와대 본관이나 춘추관 뭐 관전은 본다 하더라도 영빈관 부분만 그러니까 이렇게 출입 제한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영빈관은 충분히 지금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 영빈관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애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네. 과연 용산으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까지 계속적으로 이 대통령 집무실을 사용하게 될까? 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당장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 집무실은 결국은 세종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세종시에 지금 상당수의 뭐 거의 뭐 90% 가까운 정부기관이 옮겨가 있는 상황이고 수도가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라도 이 수도 분할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결국 세종시를 간다고 한다면 이 지금 900억 넘는 돈으로 새로운 또 영빈관을 만들 경우는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수도 뭐 분할 이런 거대한 좀 담론으로까지 확대가 돼가지고요.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 세력과 연관성이 포착됐다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기소를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기소를 못했었거든요. 이번엔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뭐 새로운 것들이 뭐 한두 가지 더 새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국민들이 보셨지만 투자 승인을 하는 그 녹취록을 공개가 됐고, 근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는 이게 이제 위탁을 한 어떤 증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야당에서는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을 승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서로 해석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네. 또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2차 주가 조작 사무실에서 새로운 파일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숙성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사위를 지금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정훈 의원이 지금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조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전국이 온통 여기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민생 관련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줄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아직까지는 국민 여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여론조사 추가적인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0%가 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다음 여론조사에서 더 높아지거나 더 비등해진다면 또 새로운 증거가 더 나온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강제 사보임 이 조정훈 의원을 갖다가 강제로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민주당의 뜻과 같이 하는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용호 의원과 주호영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인데 사실 경선이냐 추세냐 뭐 분분했거든요.
경선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외형적인 모습은 경선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합의 추대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사실 이 제대로 된 경선이 되려고 하면 이용호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애초 거론됐던 3선, 4선 중진급 의원들이 대거 지금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앞서 기자 리포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당내에서는 좀 망설이는 기분이 역력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출마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월요일 날 경선에서는 결국은 주호영 의원과 지금 이용호 의원 이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뭐 주호영 의원은 오선 의원이고 전직 비대위원장이고 전직 원내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용호 의원은 재선에다가 사실은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합의 추대의 방식으로 이제 정해지는 셈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지도력을 확보하는 주호영 의원이 과연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결국은 이런 지금 이 내용상 합의 추대라는 그 뒷배는 결국은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신데 문제는 그 윤심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합의추대 형식이 돼서 당의 당학과 결속이라는 건 좋지만 또다시 윤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안하니 못한 그러한 결과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지금 정치력, 그러니까 본인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정치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당내 결속을 다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사태의 후유증을 얼마만큼 최소화시킬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호영 만약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데 지난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별하더라도 크게 원수처럼 안 지내는 그러한 상황으로 어떻게 상황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더라도 사실상 합의 추대 방식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무늬만 경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용호 의원이 눈치 게임에 실패했다. 다른 사람들 다 눈치 보고 아직도 출마 안 하고 출마 선언 못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만 눈치 없이 그랬다가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쑥스러워진 상황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준비된 B플랜 돌고 돌아 주호영 여기였던 겁니다. 지난번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거를 갖다 그대로 보고들 여권 지도부가 아니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는 사실은 가처분 소송을 또 한 번 겪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 인용을 내린 판사가 또다시 이번에도 인용을 하게 된다면 정진석 비대위도 또 무력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결국은 법통성, 정통성을 지닌 원내대표만이 비대위로 다시 직무대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애초에 여권이 카드로 내놨던 주호영 카드가 확실한 B플랜으로 지금 살아남아서 만약에 가처분 소송에서 또 지더라도 또 인용이 되더라도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고 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상 준비된 B플랜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다 암묵적으로 지금 눈치를 봤던 건 결국은 이거는 윤심이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눈치 보고 있는데 호남 출신의 눈치 없는 한 분이 출마를 선언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의 일정을 잡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화될 거라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을 땡겨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윤리를 땡겼다는 일반적인 관측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 지금 윤리가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뛰어넘어야 될 정치적 허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이 윤리위가 이렇게 그 일정을 땡긴 것이 윤리위의 독립적인 판단의 조치인가? 그렇지 않고 일종의 뭐 당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윤핵관 내지는 새로운 비대위에 의해서 이렇게 뭐랄까 정치적인 역량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땡겼다고 한다면 윤리가 내고 만약에 내세울 여러 가지 징계 조치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아마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당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부분이 또다시 추가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은행 자체는 상당히 가유불급을 넘어서 상당히 많이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지금 첫 번째 지난번 당원권 징계 6개월 정지 먹고 난 이후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행위의 원인이 됐던 부분은 뭡니까? 윤 대통령의 이 지금 내부 총질 문자, 그리고 그를 공개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이 두 분도 똑같이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가면 품위 유지에 대해서 위반에 대해서는 윤리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공교롭게도 지금 윤리가 열을 땡긴다는 이 지금 보도가 언제 나왔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순방이 예정된 걸 보고 대통령이 외국으로 가면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측에 마치 하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한 그 자체가 일종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위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과연 민심은 박수를 칠 것이냐. 이 세 가지 정치적 허리를 어떻게 넘느냐도 아마 윤리위에게 주어진 정치적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 자신을 향한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내일 윤리위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윤리위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큰 의미를 갖죠. 뭐 단순하게 다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 시국에 윤리위가 열리겠습니까? 결국은 당내에 지금 지난번 가처분 인용 판결로 인해서 대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을 빠르게 지금 그 혼란으로부터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추가 징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징계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이번에도 다음에도 또 정진석 비대위가 또 이제 뭐 해산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도돌이표처럼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는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다시 인용 판결이 날 경우에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국면을 어느 정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준석 대표를 아예 제명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대위가 초점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문제 공이 이준석 대표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초점이 이준석 대표로 가면서 해당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요로 포인트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똑같은 법적 다툼이긴 하지만 비대위가 계속 무산되는 그런 어떤 가처분 소송이 아닌 새로운 좀 뭐라 그럴까요? 전선을 좀 바꾼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판을 갖다가 바꾸는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본다면 이제 새로운 논리가 등장을 할 겁니다. 제명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처분이나 이런 거 당 대표 권리를 가지고 지금 가처분 신청하는 거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가지고 아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많죠.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을 만약에 제명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또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여기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다. 각각 예고를 한 상태여서 이 공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당원의 자격을 박탈
하자고 싶어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게 일종의 부합돼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당 윤리위라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 윤리위가 지금 내일 그 징계위를 열어서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 조치를 해서 당원권을 박탈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사법적,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로도가 넘어서 이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분을 빚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사실은 당 내부에서도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적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일 만약에 진짜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제명 조치 같은 그런 아마 소위 말하는 극약 처방이 내려질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치적 타협의 길은 완전히 이제 완전 건물 건너가 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거의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그러한 무한 루프처럼 법적 공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정치적 가능성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포옹하는 장면 만드는 거.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럼 당내에서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했겠죠. 결국은 이 근간에 이 지금 법적인 이런 공방과 당의 혼란의 근간에는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불신, 뿌리 깊은 불신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에서 이거 누가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소위 법적인 공방을 펼치는 거고 그 공방 와중에 뭐 처음부터 싫어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양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이혼 소송하는데 뭐 진짜 너 나 사랑 안 하고 결혼했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두 사람 당사자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는 당에서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깨지는데 어떻게 깨지느냐?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느냐? 근데 아름다운 이별은 이미 끝났고 정말로 지지부진한 소송전이 언제까지 갈지 이게 이제 오히려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가 돼버렸죠. 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을 비롯해서 부인, 아들에 관한 공소장 내용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사실 강하게 엄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플랜 B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플랜 B를 강구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등으로도 듣지 않으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검찰과 경찰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인 이 공세를 조여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과 탄압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단단하게 지금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방어를 넘어서 이제는 여권까지 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한다든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그러니까 이 방어와 공격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 여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플랜 B를 만약에 준비하게 되면 이거는 스스로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유죄라는 측면에서 뭔가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이런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플랜 B 자체를 아예 아무도 입에 올려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대목이 있다. 왜? 첫 번째는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관련해서 이번에 기소가 됐잖아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1심에서 만에 하나 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거는 당의 절체절명 위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나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어제 나온 갤럽 조사에 보면 30%대로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 약 7% 정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컨벤션 효과는커녕 오히려 지금 당 내용에서 휘말려 있는 그거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도 상당한 아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